세계 명작 단편 문학선 검은 고양이 에드가 앨런 포. 이제부터 기록하려는 세상에서도 괴이한, 또한 세상에서 가장 단순한 이 이야기를 나는 믿어주리라고는 생각지 않으며 또한 그것을 바라지도 않는다. 그것은 나의 눈, 나의 귀가 우선 인정을 하지 못하는 이 사건을 남이 믿기를 바란다는 것은 말 그대로 미친 잠꼬대라고나 할까? 그러나 나는 미치지도 않았으며 또한 꿈을 꾸고 있는 것도 아니다. 어찌됐든 나는 이제 내일이면 죽어갈 몸이다. 하다못해 오늘 안으로 이 마음의 무거운 짐을 벗어놓고 싶다. 우선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찮은 가정의 미미한 일을 다만 있는 그대로 간결하게 아무런 주석을 덧붙이지 않고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나를 공포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괴롭히고 그리고 마침내는 파멸시켰다. 하지만 그것을 설명하려고는 생각지 않는다. 내게 있어서 그것은 거의 공포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두렵다기보다는 오히려 그저 황당무계한 일이라고나 여겨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심지어 그 중에는 내게 있어서의 악몽이었던 것도 다만 있을 수 있는 평범한 사건이라고 웃어버리고 마는 지성인도 나타나리라. 나보다 더 냉정하고 논리적이고 간단히 흥분할 줄을 모르는 지성인에게 있어서는 이제 내가 끝없는 두려움으로 적는 사건도 단순하고 평범하기 짝이 없는 매우 자연스러운 인과관계의 뒤얽힘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나는 어린 시절부터 인정 많고 차분한 성격의 아이로 알려져 왔었다. 나의 상냥하고 부드러운 마음씨는 흔히 친구들의 놀림감이 되었을 정도였으니까. 특히 나는 동물을 좋아했고 부모는 내가 원하는 대로 갖가지 애완동물을 무엇이든 사다 주었다. 나는 하루 종일 그 짐승들과 함께 지내며 그들에게 음식을 주거나 애무하거나 하고 있을 때처럼 내게 있어 행복한 시간은 없다고 늘 생각했다. 게다가 이런 성격은 세월이 지남에 따라 어른이 된 뒤에도 나의 가장 큰 즐거움이 되었다. 만일 단 한 번만이라도 충실하고 영리한 개를 사랑한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종류의 즐거움이 어떤 것인지, 얼마나 깊은 것인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으리라 생각한다. 인간들의 치사한 우정이나 휴지 조각 같은 진실에 몇 번씩 고배를 마셔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면 오히려 동물들의 자기 희생에 더욱 마음이 끌리는 것이 당연하다. 나는 젊은 나이에 결혼을 했다. 게다가 다행스럽게도 아내 역시 대체로 나의 성미와 맞는 성격의 소유자였다. 내가 동물을 좋아하는 것을 알자 그녀는 즉시 여러 가지 귀여운 동물들을 입수해왔다. 참새, 금붕어, 개, 토끼, 원숭이, 그리고 고양이도 한 마리 기르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말한 이 고양이는 매우 큰, 온몸이 새까만, 또한 대단히 영리한 아름다운 고양이였다. 본시 철저한 미신가였던 아내는 흔히 이 고양이의 영리함을 화제로 삼아 옛날부터 검은 고양이는 모두 마녀의 화신이라는 그런 이야기조차 꺼낼 정도였다. 물론 아내가 그렇다고 해서 이런 말을 곧이곧대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제 내가 그 말을 한 것도 다만 어쩌다가 생각이 났기 때문인 것이다. 프루토. 그것이 고양이의 이름이었다. 프루토는
내가 사랑하는 고양이기도 하고 나의 장난을 받아주는 친구이기도 했다. 먹이를 주는 일은 내 일이었으므로 고양이는 집안에서 내가 가는 곳이면 어디건 따라다녔다. 심지어 행길까지 따라 나오는 것을 나는 여러 번 간신히 쫓아보냈을 정도였다. 우리의 우정은 이런 식으로 몇 년 동안 계속되거니와 그 사이에 나의 성질과 성격이 그 술이라는 악마 때문에 완전히 타락해버린 것이다. 나는 하루하루 무뚝뚝해지고 공연히 화까지 내게 되었으며 남의 입장은 아랑곳하지 않게 되었다. 아내에게도 태연히 거친 말과 상스런 말을 쓰게 되었고 마침내는 그것이 발전하여 폭력까지 서슴지 않았다. 짐승들이 곧 나의 사나운 이 성격 변화에 영향을 입게 되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나는 그들을 무시하는 것은 고사하고 갖은 학대로 그들을 괴롭혔다. 다만 푸르토에게만은 그래도 아직 다소간 자제하는 마음이 남아있었다고나 할까? 그것은 학대라고 할 정도의 것은 아니었다. 그럴 것이 집에 있는 다른 토끼나 원숭이나 개 따위는 설령 우연이라고 하건 나를 따르는 마음에서건 어쨌든 내 앞에 나타나기만 하면 인정사정 없이 골탕을 먹이며 그것을 즐기고 있었으니까. 그러나 나의 병, 정말 술처럼 무서운 병이 또 있을까? 병은 더욱 심하게 되고 이윽고 마침내는 그 푸르토, 그때는 이미 늙기 시작하고 있었고 따라서 얼마간 곰살궂은 면이 사라졌지만 그 푸르토조차도 이따금 나의 괴팍스러움의 희생물이 되었다. 어느 날 밤, 역시 동리 술집에서 잔뜩 취해가지고 돌아와 보니 지레짐작인지 푸르토가 내 눈을 피하는 것 같이 보였다. 나는 느닷없이 고양이를 잡았는데 그 순간 폭력을 두려워했는지 내 손목에 힘이 하나마 이빨 자국을 남겼다. 순식간에 악마 같은 분노가 나를 들끓게 했다. 아무것도 분간할 수가 없었다. 본래의 나의 넋은 순식간에 내 몸에서 사라지고 취기에 선동된 악마 같은 증오의 감정이 나의 온몸을 격렬하게 부채질했다. 조끼 주머니에서 펜나이프를 꺼내자 나는 고양이의 목덜미를 잡고 한쪽 눈알을 조심스레 후벼냈다. 말로 담기도 무서운 그 흉악함. 이제 그것을 표현하는 것조차도 나는 부끄럽고 떨리며 온몸이 달아오르는 것 같다. 이튿날 아침, 전날 밤에 취기가 가셔버린 맑은 정신에서 다시금 이성으로 돌아옴과 동시에 내가 저지른 죄의 두려움에 공포 반, 뉘우침 반을 느꼈다. 하지만 결국 그것은 약하고 애매한 감정에 불과했으며 잠깐뿐이었고 마음은 여전히 그대로였다. 나는 다시금 타락의 생활로 돌아갔으며 이윽고 그 끔찍한 사건의 기억도 술과 더불어 깨끗이 잊어버렸다. 그러는 가운데 고양이의 상처는 차츰 회복되었다. 물론 도려낸 눈알은 보기에도 끔찍했지만 이제는 상처의 아픔은 느끼지 않는 모양이었다. 이제까지와 마찬가지로 집안을 돌아다니는 것은 변함이 없었는데 다만 내가 다가서기라도 할 것 같으면 당연한 노릇일 테지만 겁을 집어먹고 주랭랑을 치는 것이었다. 내게도 다소는 옛날의 마음이 남아있어 전에는 그렇듯 나를 따르던 동물이 이제는 이렇듯 분명히 나를 싫어하는 것을 보고 처음에는 몹시 괴로웠다. 그러나 그런 감정은 이윽고 격렬한 초조로 바뀌고 마침내는 걷잡을 수 없는 나의 최후의 바라기이기도 한 듯이 될 대로 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이 정신 변화에 대해서는 철학도 아직 아무런 설명을 주지 못한다. 그러나 사실에 거역하는 이 심정이야말로 인간의 마음의 가장 원시적인 충동의 하나이며 그것은 사람의 성격을 결정하는 단계를 넘어선 근원적인 능력 내지 감정의 하나임을 마치 나의 이 살아있는 넋의 분명함과도 같이 이미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었다. 다만 해서는 안 된다는 그 이유만으로 사람은 그 얼마나 자주 나쁜 짓과 어리석은 행동을 저지르고 있는가. 우리는 자칫 최고의 이성을 거슬려 가면서까지 이른바 법이라는 것을 어기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게다가 그것은 어째서인지 다만 그것이 법이라는 사실을 아는 까닭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바야흐로 그 사실에 거역하는 근원적 성질이 마침내 나를 멸망의 구렁텅이로 이끌게 한 것이다. 결국 이 죄 없는 동물을 여전히 괴롭힐 뿐만 아니라 마침내는 온갖 학대를 하게 만든 것은 실로 이 자기 학대, 말하자면 자신이 나의 본성을 모독하고 다만 악을 위해 악을 행하는 불가사의한 넋의 감정에 지나지 않았다. 어느 날 아침 나는 아주 비정한 마음으로 이 고양이의 목을 잡아매어 나뭇가지에 매달았다. 두 눈에는 눈물을 흘리며 마음은 뼈아픈 뉘우침을 느끼면서 게다가 그것은 다만 그 고양이가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알고 하등 학대할 이유를 주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의식하는 까닭에 그렇게 한 것이다. 그것이 크나큰 나의 이 불멸의 넋마저 위태롭게 만들며 이미 끝없는 신의 은총조차 미치지 않는 지옥의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런 무서운 죄라는 것을 아는 까닭에 저지른 것이다. 이 잔혹한 행위를 저지른 날 밤, 나는 불이야 하는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깨어났다. 침대의 커튼이 훨훨 타오르고 있었고 사방은 온통 불바다였다. 그래도 아내와 심부름꾼과 나는 가까스로 불 속에서 도망쳐 나왔다. 그것은 완전한 파멸이었다. 땅 위에 나의 전 재산은 모조리 잿더미로 화하였고 그 뒤로 나는 절망 속에 빠져버렸다. 이 화재와 그 잔인한 행위, 그렇다고 해서 두 사건 사이에 인과의 실오라기를 찾을 만큼 나는 어리석진 않다. 그러나 나는 다만 어떤 일련의 사실을 그대로 자세히 기록하고 싶을 따름이다. 연달아 일어난 무서운 사건이라도 나로서는 상세하게 밝혀두고 싶다. 불이 난 이튿날 나는 불탄 자리를 찾아가 보았다. 벽은 단 한 군데만을 빼놓고는 모조리 무너져 내려 있었다. 그런데 예외지만 그것은 대략 집의 중앙, 마침 나의 침대 머리맡이었던 과히 두껍지도 않은 벽이었다. 이곳만은 석회가 불길에 강하게 저항한 모양이다. 그것은 최근에 칠을 다시 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나는 짐짓 생각했다. 벽 근처에는 숱한 곤충들이 모여 있었고 특히 그중 몇 사람은 그 어떤 곳을 연거푸 꼼꼼히 조사하고 있는 것 같았다. 이상하다. 묘한데? 하는 말이 문득 나의 호기심을 끌었다. 다가가 보니 이것이 웬일인가? 새하얀 벽면에 마치 엷은 살로 조각이라도 한 것처럼 커다란 고양이의 모양이 뚜렷이 새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게다가 참으로 놀라운 것은 목 둘레에는 분명히 올가미 자국마저 정확하게 박혀 있었다. 처음으로 이 환영,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다.
이 환영을 보았을 때의 나의 놀라움, 나의 공포. 그것은 끔찍한 공포. 바로 그것이었다. 하지만 겨우 침착하게 이것저것을 생각해보고 난 뒤 나는 안정을 되찾았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내가 고양이를 매다른 곳은 바로 집 곁의 뜰이었다. 부리야 하는 고함 소리에 뜰은 군중들로 가득 찼을 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그 군중 가운데 한 사람이 고양이의 올가미를 잘라내어 열린 창에서 나의 방으로 던져넣은 것이 분명하다. 필경 나의 잠을 깨게 하려고 한 것일 테지만 마침 다른 벽이 모두 무너져 내리는 순간 나의 잔인한 행위의 희생을 막칠한 석회 속에 밀어넣었다. 그리고 그 석회가 우연히 불길의 화력과 시체에서 나오는 암모니아와 결합되어 그야말로 우연스럽게 이 고양이상을 만든 것이다. 이리하여 나는 어쨌든 이제 말한 기괴한 일에 설령 양심적으로는 만족할 순 없지만 이성으로는 힘 안 들이고 설명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렇다고는 하지만 나의 상상에 준 심각한 인상에는 변함이 없었다. 몇 달 동안을 나는 이 환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 사이 나의 마음에는 다시 막연한 뉘우침 비슷한 감정이 샘물 쏟듯 솟아났다. 나는 마침내 그 고양이가 없어진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는 그 무렵 드나들고 있던 불길한 곳에서 새삼스럽게 이 고양이와 똑같은, 게다가 우정 털빛마저 닮은 놈을 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어느 날 밤 나는 얼큰이 취해 더럽기로 이름난 어느 굴 속에서 노닥거리고 있었는데 그때 이 방에서 가구라고는 다만 그것뿐이라고 말할 만한 큰 술통 위에 뭔가 검은 것이 올라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다. 술통 위 같으면 나는 아까부터 보고 있었다. 그랬으므로 그때까지 눈에 띄지 않았던 새로운 것이 뜻밖이었다. 나는 가까이 가서 손으로 만져보았다. 검은 고양이였다. 무섭게 큰, 마치 푸르토와 똑같은 크기이고 게다가 단 한 가지 점을 제외하고는 푸르토와 똑같았다. 결국 푸르토에게는 온몸 어디에도 점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는데 이 고양이는 가슴 전체에 걸쳐 윤곽이 뚜렷하지 않지만 흰 털에 얼룩점이 있었다. 손을 만지자 고양이는 곧 일어나서 목을 길게 내리면서 나의 손에 몸을 비벼대는 것이었다. 자기를 발견해 준 것이 여간 기쁜 게 아닌 모양이었다. 이거야말로 내가 찾고 있던 고양이구나 생각한 나는 주인에게 당장 사겠노라고 말했다. 그런데 주인은 그 고양이는 자기 것이 아니라며 전혀 모르는 본 일도 없다고 하는 것이었다. 나는 잠시 어루만져 주다가 얼마 후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다. 그러자 고양이도 따라오고 싶은 모양이었다. 따라오도록 내버려 두고 이따금 발을 멈추고는 몸을 굽혀 가볍게 두드려 주었다. 집에 닫자 곧 우리는 사귀게 되었고 이내 아내의 마음에도 들게 되었다. 그런데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자 나는 이 고양이가 몹시 싫어졌다. 예상했던 것과는 정반대인 셈이었는데 그가 내게 애정을 나타내면 낼수록 어째서 그런지 그 까닭은 지금도 알 수 없지만 나는 못 견딜 정도로 싫어졌다. 게다가 이 혐오, 이 불쾌는 이윽고 차츰 심한 증오로 변해갔다. 나는 되도록 그를 피하려고 했다. 어떤 두려움과 게다가 전에 잔인한 소행에 관한 기억으로 섣불리 거칠은 행위를 저지르지도 못하게 한 것이었다. 사실 몇 주일 동안은 전혀 때리거나 그 밖에 학대하는 일이 한 번도 없었거니와
그런 만큼 차츰 서서히 꼴조차 보기 싫게 되었고 그 보기 싫은 모습이 눈에 띄면 마치 전염병 환자의 숨결을 피하기라도 하듯이 나는 말없이 허둥지둥 도망치게 되었다. 그런데다가 나의 증오심을 한층 불타오르게 한 것은 집으로 데리고 온 이튿날 아침 문득 보니 그놈이 푸르토와 마찬가지로 한쪽 눈이 없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정이 아내에게는 오히려 더 한층 동정심을 느끼게 하는 모양이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전에는 나의 특질이었고 소박하고 순결한 행복의 원천이었던 마음의 상냥함을 아내 역시 다분히 갖추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내가 싫어하면 할수록 고양이는 나에게 따라붙는 것이었다. 필경 독자 여러분은 쉽사리 이해할 수 없겠지만 고양이는 무서우리만큼 내가 가는 곳을 따라다녔다. 내가 앉으면 의자 밑에 웅크리거나 아니면 무릎 위에 뛰어올랐다. 생각만 해도 소름이 쫙쫙 끼치는 아향을 떨었다. 일어서서 걸으면 두 다리 사이에 엉켜들어 자칫하면 나는 쓰러질 뻔하든가 아니면 그 길고 날카로운 발톱을 나의 옷에 걸치고는 가슴까지 기어오르는 판이었다. 그런 때는 실상 단숨에 쳐 죽이고 싶어지는 마음이 굴뚝 같았으나 가까스로 그것을 참았다. 역시 지난날의 죄의 기억 때문이었는데 하지만 더 큰 이유는 솔직히 말을 하면 무엇을 숨기랴. 나는 그 고양이가 무서워서 견딜 수 없었던 것이다. 공포라고는 해도 그것은 반드시 육체적인 위해의 공포는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달리 무엇라고 말해야 하는지 그것은 나로서도 모른다. 게다가 그런 것을 고백하기도 창피하다. 그렇다. 무거운 범죄로 독방에서 신음하는 현재의 상황에서조차 이런 고백은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는데 이 고양이에 대한 나의 공포와 전율은 나의 헛된 공사에 의해 더 한층 고조되고 있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현재 이 낯선 고양이와 전에 내가 죽인 고양이와의 눈에 띄는 유일한 다른 점이 있다면 그 흰 털의 얼룩점이었는데 그것에 대해 아내는 벌써 수없이 내게 주의를 주고 있었다. 독자 여러분도 기억하고 있을 테지만 얼룩무늬란 제법 큰 것이었는데 처음에는 거의 이렇다 할 형태를 이루고 있지 않았다. 그런데 그것이 서서히, 아니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오랫동안 나 자신의 이성조차 대수롭지 않은 마음의 갈등이라고 굳이 부정을 되풀이하고 있었을 정도였는데 그것이 드디어 어떤 뚜렷한 윤곽을 잡기에 이른 것이다. 말하기조차 두려운 어떤 것의 형태였다. 이렇게 되어 나는 이 괴물을 미워하고 두려워했으며 만일 가능하다면 단숨에 때려잡고 싶었다. 그 무서운, 기막힌, 그 전율과 죄의 슬프고 무서운 형벌, 고통과 죽음의 형벌. 실로 그것은 교수대의 형태였던 것이다. 이제 나의 비참함은 온통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그런 비참함을 넘어선 참담함이었다. 한마디로 나는 경멸의 마음으로 죽였을 터인 이 짐승의 모양이 감히 조물주의 모양을 닮게 만들어진 인간인 이 내게 이렇게 견딜 수 없는 고뇌를 주다니. 나의 마음은 이미 밤도 낮도 평화의 기쁨도 없었다. 낮에는 한시도 내 곁을 떠나지 않았고 밤에는 밤대로 거의 1시간마다 꿈속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무서운 가위에 짓눌려 눈을 떴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보면 그놈의 뜨거운 숨결이 내 얼굴에 뿜어지고 그 무서운 몸무게. 그렇다. 나로서는 밀쳐낼 힘도 없는 악몽의 화승이 영원히 물러서지 않겠다는 듯이 나의 가슴에 파고들었다.
이런 고통의 압박 속에서 아직 나의 마음에 그나마 남아있던 선심도 견디다 못해 마침내 사라지고 말았다. 흉악한 생각, 보기 드물 정도의 어둡고 무서운 생각만이 내 마음속을 지배했다. 평소의 시무룩함은 더 한층 늘어나고 이제는 모든 사물, 모든 인간에 대한 관계가 증오로 발산됐다. 한편 이제는 다만 맹목적으로 나를 버리고 수없이 돌발하는 나의 미쳐 날뛰는 발작에 대해서 가엾게 언제나 말없이 참아준 최대의 피해자는 잔소리 한마디 하지 않는 나의 착한 아내였다. 어느 날 집안일로 그녀는 나를 따라 그 무렵 이미 찌들 대로 찌든 가난한 우리 집 낡은 건물의 지하실로 내려갔다. 고양이도 우리 뒤를 따라 가파른 계단을 내려왔는데 나는 어쩌다가 그에게 다리를 감겨 하마터면 거꾸로 떨어질 뻔했으며 그렇게 되자 나는 흥분을 참지 못했다. 도끼를 들어 올리자 홧김에 이제까지는 꼭 참아왔던 어린애 같은 공포도 순식간에 잊고는 고양이를 향해 내리친 것이다. 물론 뜻대로만 되었더라면 상대방은 단숨에 죽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손은 아내의 손에 의해 저지되었다. 방해가 끼어들자 나의 분노는 마치 악마처럼 불타올랐다. 아내의 손을 뿌리치자 느닷없이 아내의 머리통 깊숙이 일격을 가한 것이다. 아내는 신음소리 하나 없이 그 자리에서 죽었다. 이 무서운 살인이 끝나자 이번에는 즉각, 게다가 용의주도하게 나는 시체의 은닉에 착수했다. 낮이건 밤이건 집 밖으로 시체를 끌어내려고 하면 이웃의 눈에 뜨일 것은 분명하다. 여러 가지 계획이 머리에 떠올랐다. 시체를 잘라 불에 태워버릴까도 생각했다. 또한 지하실 바닥을 파서 매장하려고도 했다. 아니면 안뜰에 있는 우물 속에 던져넣는 것. 그렇지 않으면 보통 상품처럼 상자에 넣어 운반해내려고도 했다. 그러나 결국 나는 그런 것보다도 훨씬 명안으로 생각되는 어떤 기막힌 방법을 생각해냈다. 지하실 벽에 넣어버리는 것이다. 흔히 중세의 승려들이 그 희생물을 그렇게 했다고 책에 적혀있듯이. 그렇게 맘을 먹고 나니 그 지하실은 참으로 안성맞춤이었다. 벽은 몹시 들쑥날쑥해 있고 게다가 근래 칠을 다시 한 것 같으며 그것은 공기의 심한 습도 때문에 아직 제대로 마르지 않은 것이다. 게다가 그 중에 한 군데는 겉보기에 굴뚝인지 난로인지 모르는 것이 불쑥 나와 있는데 그곳이 나중에 칠해져서 보기에는 벽의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보였다. 이곳이라면 벽돌을 손쉽게 드러내어 시체를 집어넣고 그 누구의 의심을 품지 못하도록 원래대로 칠해버릴 수가 있을 것이다. 여기까지의 나의 계산은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곧 기와를 드러내어 조심스럽게 시체를 벽에 기대놓고 그대로의 자세로 막대기에 받쳐놓고는 손쉽게 모든 것을 원래대로 만들었다. 그리고 시멘트와 모래와 머리카락을 입수하여 그야말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먼저의 상태와 조금도 변함이 없는 석회를 섞어가지고 그것으로 새로운 벽돌 위를 덮어 칠해나갔다. 모든 것을 마무리한 뒤 만족해하며 벽면을 쳐다보았다. 벽면은 벽돌 하나 움직인 자취도 안 보였다. 바닥 위에 먼지며 티끌 같은 것은 주위에서 소중히 주워 모았다. 나는 사방을 둘러보고 득의양양하며 생각했다. 됐어. 적어도 헛수고는 아니었어. 그 다음 문제는 다름 아닌 이 불행의 원인이 된 그 고양이를 찾는 일이었다. 이번에야말로 죽여버리겠다고 굳게 결심했기 때문이다.
만일 이때 만났더라면 그의 운명은 뻔한 것이었는데 워낙 교활하고 영리한 짐승이라 나의 격렬한 분노에 두려움을 느꼈음인지 모처럼 결심하고 있는 내 앞에 전혀 얼씬거리지 않았다. 그러나 한편 저주스러운 그놈의 모습이 안 보이게 된 것은 내 마음에 그 얼마나 행복한 안심을 가져왔는지 모른다. 어쨌든 그날 밤은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런 까닭에 그 고양이가 우리 집에 온 후로 나는 비로소 적어도 하룻밤은 정신없이 포근히 잠을 잘 수가 있었다. 그렇다. 마음에는 살인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서도 그래도 잠을 잔 것이다. 이틀째와 사흘째도 그렇게 무사히 지나갔다. 하지만 고양이는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그제서야 간신히 다시금 자유로운 인간으로 돌아왔다. 괴물은 놀라서 영원히 이 집에서 도망쳐버린 것일 거다. 이제 두 번 다시 그 낯짝을 보는 일은 없을 것이다. 아, 나의 행복은 완전하다. 그 무서운 행위의 죄악감도 거의 나를 괴롭히지 않았다. 이 3일 동안 아내의 실종에 관한 문책을 당했지만 힘들이지 않고 벗어날 수가 있었다. 가택수색까지 했으나 물론 발견될 리가 없었다. 이제 장래의 행복은 틀림없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살인이 있은 지 나흘째였다. 그야말로 뜻밖의 경찰관들이 몰려들어서 새삼스럽게 엄중한 가택수색을 시작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은닉장소의 안전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었던 만큼 나는 태연스레 담담해했다. 경관들은 수색에 입회하라는 것이었다. 구석구석을 빈틈없이 뒤졌다. 3번째였는지 4번째였는지 그들은 드디어 지하실로 내려갔다. 나는 근육 하나 움직이지 않았다. 나의 심장은 마치 무심히 잠을 자듯 조용히 뛰고 있었다. 나는 지하실의 끝에서 끝까지 걸어보았다. 팔짱을 끼고 유유히 돌아다녔다. 경관도 이제는 만족하여 철수하려는 때였다. 나는 마음의 환희를 누를 수가 없었다. 한마디의 말이라도 좋으니 승리의 이 기쁨을, 또한 나의 무죄에 대한 그들의 심증을 다짐해 두기 위해 무언가 한마디 하고 싶었다. 이것 보시오 여러분. 나는 일행이 계단을 올라가려고 할 때 드디어 말했다. 혐의를 풀어주셔서 고맙소. 건강을 빌겠소이다. 그리고 동시에 앞으로는 좀 더 예의라는 것을 갖춰줬으면 좋겠소. 그리고 얘긴 다르겠지만 이 집, 이놈은 참 잘 만들어진 집이요. 정말 기막히게 잘 지은 집이요. 우선 이 벽을 말하자면, 아니 그만 가시렵니까? 이 벽의 구조가 그야말로 기막히게 튼튼하단 말씀이야. 그리고는 나는 그야말로 제정신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 행위였거니와 마침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로 하필이면 그 아내의 시체가 들어있는 벽돌 부근을 힘껏 친 것이다. 신이시여, 이 나를 그 큰 악마의 이빨에서 지켜주리라. 나의 지팡이의 반향이 사라지자마자 난데없이 무덤 속에서 대답하는 목소리가 있었던 것이다. 처음에는 어린아이의 흐느낌처럼 무언가 중얼중얼하는 울음소리가 순식간에 긴, 드높은,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괴상한, 도저히 사람의 목소리로는 생각되지 않는 연속적인 비명이 되고 울부짖음이 되어 마침내는 공포 반 승리 반에 마치 지옥의 맨 밑바닥에서 고통에 시달리는 연옥의 비참한 신음과 그것에 미쳐 날뛰는 악마들의 개가가 더불어 솟아오르는 그런 통곡의 울음이 되었다. 그때의 나의 놀라운 심정, 그때 그 심정을 말로 표현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나는 실신하여 건너편 벽에 쓰러졌다. 한순간은 경관들도 너무나 놀랍고 두려운 나머지 계단 위에 못 박혀 있었으나
잠시 후 몇 사람의 우람스러운 팔이 벽을 부수고 있었다. 벽은 이내 허물어졌고 벌써 몹시 썩어 피가 엉겨붙은 시체가 사람들의 눈앞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 머리 꼭대기에는 그 교묘히 나를 충동하여 살인을 시키고 이제 또 한 폭로자로서 나를 교수인의 손에 넘겨준 그 악마의 고양이가 새빨간 입을 벌리고 불같은 애꾸눈을 반짝이면서 앉아 있었다. 나는 그 괴물을 무덤 속에 같이 넣어버린 것이었다.